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예맥족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그 중간 시작점을 지금의 몽골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바이칼 호수로 일반적으로 보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동을 해서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지금의 중국의 장춘, 하얼빈, 그리고 송화강에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우리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세워지고요. 부여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한강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이 지역에 이제 백제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남하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일본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보면, 그래서 일본인의 구성을 얘기할 때 혼주민이라고 하는 조몽인이 먼저 살았는데, 이후에 반도와 대륙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도레인이다. 이렇게 이구분법을 사용을 해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서 세분화시켜서 그 도레인 중에는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에서 살게 되는 야마토인, 야마토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살게 되는 야마토인을 고분인,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생겨요. 삼분법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원래는 조몽인이 있었고, 이후에 도레인이 왔고, 그리고 도레인 중에 야마토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야마토인이 누구냐? 야마토인이 바로 이 야마토 정권을 형성하게 되는 한반도 남쪽 지역,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넘어오는 백제계 후예들을 이제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사는 그 전체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조상과 겹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이제 예맥족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면 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랄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역사가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반도를 많이 괴롭혔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또 이후에 또 정유재란, 그리고 또 이제 구한말 때에는 아예 한국을 식민지화 시켰기 때문에 상종하기도 싫은 민족이 일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얘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이 일본인과 한국인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로 봤을 때 갈라지게 되었는가,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가? 하나는 피식민지국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하나는 지배자가 되어버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참 뒤지게 되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열도에 살았던 사람보다 한참 뒤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난 1, 2편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편에서 개화기 때, 구한말 때에 한국에 있었던 지배층, 다시 말해서 리더십들이 판단 오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감치 서양의 눈을 뜨고 개방을 했고,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을 1868년경에 단행한 일본에 의해서 이후에 수십 년 후에 식민지 국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민족이 한반도에 있었던 민족이 그런 치욕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괴로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언급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을 제대로 간파하고 어디에서부터 달라졌는지를 알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발전을 이루고 앞서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뒤지게 된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는 서양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서양과의 교류, 특히 서유럽 국가들과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뒤지게 되는, 반면에 일본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서양의 선박들이 일본 땅에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일본을 개항시키고 서양에 대해서 많이 알게 했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생기죠. 이후에 한반도에 있었던 리더들이 서양 세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서양의 상인들 그룹들이 촉을 했을 때 그것을 굳게 걸어 잠궜던 것이 또 한 번의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했던 것이 한국이 일본보다 뒤지게 되는, 물론 일본도 전국 시대에 거쳐서 통일 막부 시대에 도달할 때쯤 되면 쇄국에 들어가요. 서양에 대해서 문을 잠그지만 계속해서 서양이 접근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반면에 조선은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그런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또 그것을 촉발시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쇄국 정책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은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철저하게 쇄국으로 들어가게 만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구한말 때에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 장사를 하러 들어왔던 오페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인물은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독일계 유대 상인으로서 조선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떤 억하심정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회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더더구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그런 초쇄국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선이 일본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개화기 구한말 때 서양 국가들과 상호 통상 조약을 하고 서양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어디에 의지했냐면은 주변 국가인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 셈을 잘못한 거죠. 세상 돌아가는 판단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죠. 일본은 반면에 서양이 일찌감치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국가가 임진왜란 이쯤에서 이제 들어왔고 일본 땅에, 그리고 이후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국가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개방이 되면서 부지런히 해외에 눈을 돌리고 선진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조선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개방을 서두르고 서양의 것을 배우려고 애썼던 내용들 중에는 서양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의 그 파워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또 독일의 그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생활상 등을 보고 서둘러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더더구나 한국
조선과 일본은 가는 길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고초를 당하고 또 5년 있다가 한국에 전쟁이 생기는 바람에 한국전쟁이 생기는 바람에 또다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래서 더더구나 이 괴리감,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발전의 속도가 그렇다고 일본이 지금 2000년대 초기에 왔을 때 과연 한국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 있는가 볼 때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비등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앞서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일본에 뒤져져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일본은 또 그런 그 뒤처짐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는 이유는요. 첫째는 다시 시계를 뒤로 돌려서 명치유신 시절 1860년대 말 그리고 1870년대 80년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발전되어 있는 서양을 보고 온 젊은 청년들 후에 국가의 리더들이 되는 그 사람들 속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식민지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그런 발을 딛게 되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뒤처지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식민지 정책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자 이제 결국은 1800년대 말쯤에 일본은 군부라고 하는 군인 세력이 집권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일본이 이후에 패망의 길로 가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는 시대가 언제 오냐면 명치유신과 메이지유신과 거의 동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이지유신을 단행하고 그 리더십을 잡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서쪽 지역 지금의 규슈 그리고 서일본 지금의 혼슈의 제일 끝자락이라고 쓰는 그 당시의 이름은 초슈 지금의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 그리고 규슈 남쪽에 있었던 사츠마 그리고 큐슈 동쪽에 있는 섬인 시코쿠 남쪽에 있었던 토사라고 하는 세 개의 번이 행정구역인데요. 행정단위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 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일본은 현으로 가니까 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지역에서 리더들이 힘을 합쳐서 존왕양이 그리고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명치유신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것이 대정봉환인데 그래서 천황 중심 국가로 시작을 하는 것이 1868년인데 그때쯤에 또다시 일본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또 다른 작업이 군인 학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리크군 식강학고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군인들이 양성이 되는데 이 양성된 군인들, 특히 젊은 장교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이제 니니로크 사건이라고 하는 226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총리 대신을 살해하는가 하면 또 천황 이외에는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진압은 되었지만 이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인들이 정치 전선에 나서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진주만 공격을 하게 되고 미국의 2차 대전의 그
참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은 1945년에 8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개의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요인에는 바로 군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일본이 이후에 뒤처지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1900년대 이후에 현대에 와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985년에 뉴욕의 그 57가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 경제상들의 미팅이 있는데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미국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독일의 마르크화도 마찬가지지만 유로화 되기 전에 일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유럽은 이제 유로화라는 것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지만 일본은 엔화가 여전히 이제 단독 국가의 단일 통화로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엔화의 가치를 갑자기 상승시켜 버리니까 갑자기 돈이 풍성해진 거죠, 일본 사람들 속에. 그래서 이제 활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막 일어나면서 결국은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과해지니까 그 버블이 터져버리면서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밑으로 이제 하락하게 되는 밑을 모를 정도로 그냥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잃어버린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금까지도 보내면서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성장 없는 그런 경제 대국, 규모에 있어서는 크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장이 도무지 없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국가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비록 36년간의 식민지 시절 그리고 또 3년 몇 개월간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애써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고 이후에 월드컵을 치른 이후에 보면은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그런 전세의 역전 현상을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 일본 얘기만 하면 거부감을 갖게 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언급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일본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역사도 그 과거에 그 일본의 이제 군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군인들이 내각의 총리 대신을 하다가 끝나면 그 주변 국가의 그 식민지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한국의 조선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이 인물이 그 직전에는 일본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죠. 그 인물이 우리에게 던져준 충격적인 표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물이 한 말, 조선이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는 역사를 되찾기까지는 최소한 100년은 걸릴 거다. 왜냐하면 섞어버리고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망발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이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일본의 역사는 초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질 집단, 한반도에서 넘어와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야마토 정권을 형성하고 지배층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었다. 특히 백제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야마토 정권의 탑에 올라서게 되고 그 이전에 도착해 와 있었던 고구려나 신라, 가야의 유민들을 아우르고 이제 백제가 이제 열도 백제가 이제 야마토 정권을 형성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배했고 그
지배자들이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한민족,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넘어온 도레인들,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흔적은 일본 땅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더 그 양파 벗기듯이 계속해서 벗겨가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제 하나의 목표가 되었고요. 그런 테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어디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지와 또 일본과 한국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역조 현상을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